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쉬는 2거래일 동안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지난밤 사이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변수는 바로 암호화폐와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하루 동안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급락하기도 했다가 이건 뭐 급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30% 정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코인들의 가격은 훨씬 더 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수도 장 초반 급락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변수가 바로 FOMC 의사록이었었는데 이번 의사록에서는 만약에 경제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을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정도의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내용은 아닐지라도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면 충분히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면서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된 직후에도 시장 분위기는 다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낙폭을 꽤 많이 줄이는 모습들이 시장 분위기를 다소 안정화시키면서 시장도 낙폭을 찍고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모습은 이랬고요. 특징적이었던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는 사실 암호화폐들이 급락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매도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 6%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요즘에는 이제 다른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보다는 암호화폐 가격과 급격하게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한 가지 날렸습니다. 다이아몬드 손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암호화폐 가격들은 좀 많이 반등을 보였지만 결국 테슬라의 주가는 2.5%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타겟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은 실적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3.69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2.25달러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6% 상승했고요. 자, 비디오 게임 기업인 테이크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94달러를 기록을 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0.6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도 7% 넘게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WTI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3% 넘게 하락했는데 일단 인도와 대만,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제한 조치들도 다시 한번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WTI 가격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3.19% 내리면서 63.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금값은 잘 올랐는데요. 1891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달러 가치와 금리가 올랐고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0.14%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870.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애프터마켓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속도 조절. 연준이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의사록이 발표됐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시장 이벤트였죠.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이 향후 자산 매입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이제 의사록 내용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은 일부 위원들, a number of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경제가 FOMC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치를 향해서 급속도의 진전을 지속할 경우에 향후 회의 중에 일정 시점에 자산 매입 속도 조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시사했다.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4월 FOMC 직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이 여전히 좀 불균형하며 이 경기 회복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발언한 것, 그리고 이날도 이 FOMC 의사록 공개에 앞서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소 좀 대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FOMC 의사록 내용에서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의사록 내용 중에는 또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인플레가 다소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의사록 내용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거든요. 자산 매입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가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일시적이다. 뭐 이거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좀 많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뭐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에 또 시장의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의사록을 좀 바라보면서 월가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도 좀 전망이 바뀌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 말씀해 주셨던 두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데 이게 계속 좀 빠르게 나타나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액션을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반응은 말씀해 주셨듯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죠. 이 공개가 되자마자 증시가 낙폭을 좀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 사실은 FOMC 의사록 공개 전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좀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은 공개 이후에도 높게 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또 국채금리는 고점에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다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전망을 돌릴 만큼의 어떤 엄청나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니크레딧이라는 기관에서도 8, 9월에 테이퍼링 논의를 개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연말에 발표를 하고 내년 초에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당사의 예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월 FOMC 이후에 굉장히 부진했던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음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티그룹 같은 기관에서도 앞서서 의사록은 다소 좀 오래된 사안을 다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12월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는 5월의 고용지표가 신규 고용이 최소 75만 명 이상 나오는 등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 조건을 달린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좋아야 올해 12월 정도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연준이 이제 재검토를 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일 그런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해소 요인도 있겠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후에 4월 고용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랬죠. 물론 이제 4월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는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의사록 내용을 소화를 하면서 막판에는 다시 한번 좀 낙폭을 축소를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5월과 6월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또 시장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이게 그 FOMC, 암호화폐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섞이면서 막 증시 움직임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도대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궁금했었는데 본부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일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그럼 딱 보이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이게 정말 하루도 안 돼서 거의 한나절 만에 발생했던 비트코인의 변동폭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워낙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과연 월가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마켓워치에서 여러 월가의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편에서는 암호화폐는 원래 이 정도 하락은 다반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강세로
강세론자들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좀 경계론을 펼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변동성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이 비판의 여론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림은 바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극심하게 안 좋다, extreme fear라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그림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그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하락 비율은 평균 고점 대비 하락폭이 48%였다고요. 지금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0%이기 때문에 평균 고점 대비의 하락폭에 비해서 아직 비트코인이 덜 내려온 것이고요.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업체인 코발런트에서는 지난번 강세장에서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고점 대비 20에서 30% 하락했다면서 강세장에서 이런 큰 하락은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강세론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UBS에서는요. 자, 이런 고변동성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일주일에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상인데 이게 어떻게 가치를 저장하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하방 압력이 세다는 분석인데요. 스톡차트닷컴의 애널리스트가 한 달 안에 고점 대비 50% 하락했다는 것은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면서 만약에 3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깨면 그 이후에는 2만 달러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와, 본부장님 지금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뭐 개인들도 난리가 난 것 같고요. 월가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내리고 있을까요? 뭐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을 저희가 볼 수 있지만요. 네네. 이 시장에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좀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네. 엇갈린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좀 감정적인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운영하는 ETF에 테슬라도 비중이 높고 뭐 스퀘어라든지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많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전반적인 또 고성장주에 대한 위험 투자 심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 좀 의견이다라고 감안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금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시장에서 차츰 좀 외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금을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또 저희가 좀 이 관련 기업에 대한 좀 전망과 그리고 분석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온다면은 HD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시게이트 등의 관련주에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어드 같은 IB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736달러를 유지를 했지만요.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에 어떤 암호화폐 전도사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의 평판을 좀 추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이 자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에 변동성이 극심해진 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네.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영향,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다 잘 살펴봐야 할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분석도 참 인상 깊은 게 결국 우리가 암호화폐 가격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되던 간에 새로운 암호화폐는 계속 출현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을 찾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를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이 그렇죠. 중국에서 이 당사의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채굴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펀더멘털도 굉장히 강한 그런 주식이긴 하지만은 이런 소식들 때문에 덩달아서 좀 오버슈팅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암호화폐 가격이 좀 변동성을 보였을 때 펀더멘터가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덩달아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수혜제를 좀 찾는 과정에서 좀 감안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자사주 매입 하면서 바로 왼편에 이 라이젠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엔 리사수 CEO가 보입니다. 바로 AMD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사실 이런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기업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주당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뉴스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AMD의 주가가 오늘 뭐 선방하다 못해 또 좋았죠. 한 네네.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첫 이 대대적인 자사주 매입 발표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요, 지난 2001년 이후에 AMD가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도 하다고 하더라도 약 한 7,700만 이 달러 규모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1980년대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AMD가 자사주 매입을 한 규모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선 셈이 되는데요. 이는 작년 8월에만 해도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던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자사주 매입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NXP 반도체 같은 이 업계 주요 기업과는 횡보가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사수 CEO는 이번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수년간의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그런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무브다. 드디어 이제 실적이 좋게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 덕분에 주주들에게 그 가치를 좀 환원해 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AMD는 고성장의 그 아주 좋은 실적을 계속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자사주 매입 발표와 함께 좀 반전의 계기를 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약간의 좀 안도, 그리고 네. 앞으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에 2% 정도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MD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여전히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 전반이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가장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큰 이유는 팬데믹 수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AMD에 대한 매도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4월에 글로벌 PC 출하량이 매우 좀 부진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텔이라든지 AMD 모두에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인텔이 최근에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를 또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서버용 CPU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펀더멘털 대비해서도 좀 과도하게 최근에 하락한 감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이 YOY 기준으로 무려 90% 이상이나 증가했었죠. 그리고 연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최근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올해 기준 포워드 PER이 35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올해 전체 매출 증가율이 50%를 예상하는 기업이 35배 밸류에이션, 이 부분을 시장이 뭐 깨달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심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